장대비가 세상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다. 서울의 심장. 강남의 화려한 넌 사이는 억수 같은 빗줄기에 흠뻑 젖어 형태를 잃고 흐릿한 세계 강물처럼 아스팔트 위로 흘러내렸다. 방탄유리로 마감된 최고급 세단의 실내는 바깥 세상의 아우성과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낮은 엔진음과 규칙적으로 유리를 닦아내는 와이퍼의 둔탁한 마찰음뿐이었다. 뒷좌석에 앉은 강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TK그룹의 총수. 그의 35해 인생은 성공과 권력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수 있었다. 날카롭게 뻗은 콧날과 굳게 닫힌 입술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그의 성격을 대변했고, 값비싼 맞춤 정장 아래에는 강인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갑옷의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도시의 불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이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15년 전 그날이었다.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의 세상이 화염과 절망으로 뒤덮였던 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의 세상의 빛이었던 여동생 미나까지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지독한 교통사고의 기일이었다. 회장님,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운전석에서 김 비서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은 대답 없이 눈을 감았다. 매년 이맘때면 그는 모든 스케줄을 비우고 가족이 잠들어 있는 사유지 묘역을 찾았다. 그것은 의무이자 살아남은 자의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다. 그때였다. 끼익 하고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관성에 의해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다. 태준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무서운 일이지. 죄송합니다, 회장님. 폭우 때문에 큰 나뭇가지가 부러져 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호팀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했다. 이곳은 강씨 가문 소유의 사유지로 이어지는 외길이었다.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기에 이런 돌발 상황은 드물었다. 태준은 짧게 혀를 차며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경호원들이 차에서 내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지체되는 시간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기다림의 시간. 무심코 던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다. 길가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버스 정류장이었다. 도시개발에 손길이 미쳐 닿지 않은 듯 칠이 벗겨지고 녹이 세운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여자가 있었다. 가로등도 없는 어둠 속에서 오직 자신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그녀를 무대 위의 배우처럼 비추고 있었다. 앳돼 보이는 얼굴, 비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하얀 뺨에 달라붙어 있었다. 얇고 낡아 보이는 트렌치코트를 입은 채 추위에 잔뜩 몸을 웅크리고 차가운 벤치에 기대 잠들어 있었다. 태준의 첫인상은 무관심과 약간의 경멸이었다. 이런 궂은 날씨에 이런 외진 곳에서 잠들어 있는 여자. 평소에 그였다면 스쳐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로 치부하고 잊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여자는 무언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었다. 자신의 몸으로 비를 막으려는 듯 낡은 액자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코악와광.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쳤다. 칠흑 같던 세상이 순간 대나처럼 환해졌다. 그 찰나의 빛이 여자가 품에 안고 있던 액자를 선명하게 비추었다. 태준의 심장이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빗소리도 바람소리도 경호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 사진 한 장만이 존재했다. 사진 속에는 눈부신 여름날을 배경으로
10살 남짓한 남자아이와 공주님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어색하면서도 으쓱대는 표정이었고, 여자아이는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오빠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그 남자아이는 바로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아이는 미나야. 태준의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사진. 15년 전. 사고 현장의 화염 속에서 가족의 유품들과 함께 모두 불타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단 한 장뿐인 그 사진이었다. 여동생 미나가 생일 선물로 받은 카메라로 처음 찍었던 사진. 어떻게 왜 저 여자가 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질문이 폭발했지만 이성은 이미 마비된 상태였다. 15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억눌러왔던 기억의 파편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뒤틀린 차체, 피와 기름 냄새, 그리고 그의 귓가를 영원히 떠나지 않는 미나의 마지막 비명.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비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태준은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과 죄책감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다. 그는 거의 본능적으로 차문을 열었다. 회장님, 안 됩니다, 비가. 김비서의 만류도 소용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다. 차갑고 거센 빗줄기가 그의 온몸을 순식간에 적셨다. 값비싼 정장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축 늘어졌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감각은 버스 정류장에 잠든 여자에게 향해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수중을 걷는 것처럼 발걸음이 무거웠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여자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닫힌 눈꺼풀. 평온해 보이는 그 모습이 그의 고통을 더욱 후벼 팠다. 결국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15년을 버텨온 견고한 성벽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빗물이 고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니, 붕괴했다. 그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터져 나오는 울음은 목구멍 안에서 거친 신음이 되어 흩어졌다. 대한민국을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의 왕은 15년 전 그날의 무력한 소년으로 돌아가 낯선 여자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느낌에 한서리의 잠은 늘 얕았다.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따스한 온기를 좇고 있었다. 기억나지 않는 누군가의 손길 같기도 하고 햇살 좋은 날의 냄새 같기도 한 그녀의 팍팍한 삶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아득한 평온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외부의 거친 소음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처음에는 멀리서 들리는 천둥 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곧이어 바로 앞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와 누군가의 억눌린 신음소리에 서리는 번쩍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가 초점을 맞추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 그 앞에 정지한 거대한 검은색 세단, 그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동네 불량배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적인 분위기에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 그때 그녀의 시선이 빗물 고인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에게 닿았다. 방금 전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남자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는 빗물에 젖어 흐트러졌고 정돈된 머리카락은 이마 위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서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세상의 끝에 선 사람처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린 그의 모습이었다. 그건
위협이 아니라 고통이었다. 서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두려움보다 먼저 혼란과 알 수 없는 연민이 고개를 들었다. 바로 그때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핏발이 선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그녀를 향했다. 그 눈에 담긴 감정은 슬픔, 분노, 그리고 지독한 그리움이 뒤섞인 폭풍과도 같았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가 다가오는 동안 서린은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강철 같은 손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악, 가느다란 팔목에 전해지는 엄청난 악력에 서린은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그녀는 반사적으로 품에 안고 있던 액자를 더욱더 끌어안았다. 그 사진, 남자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겨우 들릴 만큼 낮고 갈라져 있었다.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았다. 당신, 누구야? 왜 당신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심장을 꿰뚫는 듯한 힐문이었다. 서린은 공포에 질려 그를 올려다봤다. 남자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라요. 이 사진 속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모른다고 남자가 조소했다. 모르는데 목숨처럼 끌어안고 이 비를 맞고 있었다고 지금 나한테 그 말을 믿으라는 건가? 정말이에요. 이건 그냥 약속이에요. 서린은 거의 울부짖듯 말했다. 오래전에 꼭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라고요. 그녀의 대답은 남자의 분노의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돌변했다. 남자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값싼 트렌치코트, 낡은 운동화, 추위와 허기에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 그의 세계에서는 결코 마주칠 일 없는 부류의 인간이었다. 그래서 더더욱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교묘하게 계획된 함정이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려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비열한 계략이다. 남자의 눈에 깃들어 있던 마지막 남은 슬픔의 흔적이 사라지고 냉혹한 이성과 경계심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뒤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고갯짓하며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잘 태워. 그 말을 알아들은 서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싫어요. 이거 놔요. 왜 이러세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팔목을 비틀고 몸부림쳤지만 남자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다른 남자들이 다가와 그녀의 양팔을 붙잡았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녀의 연약한 몸은 허공에 잠시 떠올랐다가 낯설고 차가운 가죽 시트 위로 던져지듯 내려앉았다. 꽝! 묵직한 소리와 함께 차 문이 닫혔다. 그녀가 살던 세상과 새로운 세상 사이에 단단한 벽이 세워지는 소리였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리는 최대한 몸을 웅크린 채 문 쪽에 달라붙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은 남자는 흠뻑 젖은 채로 미동도 없이 그녀를, 정확히는 그녀가 여전히 품에 안고 있는 액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물리적인 무게를 가진 것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얼마나 지났을까? 차는 거대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다시 남자들에게 이끌려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숫자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올라갔고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서리는 숨을 멈췄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공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것 같은 거실. 차가운 광택을 내뿜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폭우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들의 세계와도 같은 풍경이었다. 정리해드려. 남자는 어디선가 나타난 중년의 가정부에게 짧게 명령을 내리고는 곧장 안쪽으로 사라졌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아까의 무너진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시 냉혹하고 위압적인 지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가정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욕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물과 깨끗한 옷이 제공되었지만 서리는 마치 유체 이탈이라도 한 것처럼 멍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현실감 없었다. 잠시 후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서리는 다시 광활한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지만 온기는 손끝에 미치지 못했다. 그녀는 소파 끝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삶의 이유인 낡은 액자를 내려다보았다.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 속 초라한 액자와 그녀의 존재는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궁전에 갇힌 죄수였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그녀가 지난 15년간 지켜온 이 낡은 사진 한 장 때문이라는 것을. 샤워를 마친 강태준의 몸에서는 비에 젖은 냉기 대신 위스키의 짙은 향이 배어나왔다. 그는 최고급 실크 가운을 걸친 채 자신의 서재,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창밖의 폭풍우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그의 요새와도 같은 펜트하우스는 도시의 혼돈 위에서 완벽한 고요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창밖의 날씨보다 더 격렬한 폭풍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손에는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지만 입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비서가 한솔이에게서 잠시 압수해온 물건이었다. 15년 만에 그의 세상으로 돌아온 과거의 유물. 태주는 천천히 다가가 액자를 집어들었다. 거친 표면을 쓸어내는 그의 손길에는 자신도 모르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사진 속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과 여동생 미나. 그 웃음이 그의 기억에 박힌 방아쇠를 당겼다. 순식간에 서재의 고급스러운 풍경은 사라지고 15년 전 그날의 지독한 냄새와 소리가 그의 모든 감각을 장악했다. 그날 태주는 가족과 함께 별장으로 떠나는 것을 거부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며 어리광 섞인 반항을 했다. 다녀오면 얘기하자. 그것이 그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오빠, 내일 꼭 와야 해. 미나의 목소리는 귓가에 맴도는 메아리처럼 아직도 생생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후회와 함께 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웃음소리 가득한 별장이 아니었다. 굽이진 국도 위, 지옥도와 같은 사고 현장이었다. 경찰차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고 매캐한 연기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저 멀리 그의 눈에 익숙한 가족의 차가 흉측한 쇳덩어리가 된 채 붉은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안돼. 그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소방관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의 팔을 붙잡는 단단한 손길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불타오르는 차를, 그의 세상 전부를 삼키고 있는 저 잔인한 불길을 바라보며 절규할 뿐이었다. 왜 나는 저 차에 없었을까? 왜 나만 살아남았을까? 그날 이후 이 질문은 그의 삶을 지배하는 저주가 되었다. 회장님, 나직한 부름이 그를 끔찍한 기억의 심연에서 건져 올렸다. 어느새 김 비서가 그의 곁에 서 있었다.
태주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며 위스키를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말해봐. 한솔이 20살, 5살 때 보육원에 맡겨졌고 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무합니다. 18배 보육원을 나와 현재까지 서울의 여러 낙후된 동네를 전전하며 거주했습니다. 편의점, 식당, 공사장,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족, 친구, 알려진 인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유령 같은 존재입니다. 김 비서의 보고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태준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유령, 완벽한 위장이었다. 과거가 깨끗할수록 의심스러운 법이다. 이런 밑바닥 인생을 사는 여자가 어떻게 TK그룹 일가의 비밀스러운 사진을 손에 넣었단 말인가. 우연그는 우연 따위를 믿지 않았다. 계속 감시해 그 여자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보고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사진으로 향했다. 분노와 의심 속에서도 미나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심장이 저며왔다. 그는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어야 했다. 그가 직접. 그는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한솔이는 그에게 제공된 그녀가 살던 반지하 방보다 몇 배는 더 큰 방의 침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걸터앉아 있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이 공간에 녹아들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녀는 무릎 사이에 낡은 액자를 꼭 끼고 있었다. 태주는 망설임 없이 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자신의 수표첩을 꺼내놓았다. 가격을 말해봐.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서리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돈이나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네, 그 사진 얼마면 되겠냐고 물었다. 태주는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아파트차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 네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그러니 그 사진을 내게 넘겨. 그것은 그의 방식이었다. 세상 모든 것에는 가격이 매겨져 있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다는 것. 그것이 강태준이 지난 15년간 배운 유일한 진리였다. 하지만 서리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수표첩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경멸도 탐욕도 아니었다. 그저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이었다.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무거운 공기를 가를 만큼 단단했다. 회장님 같은 분은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 저에게 이 사진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살아가는 이유고 제 삶의 전부인 약속이니까요. 순간 태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무기, 그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초라한 여자 앞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의 제안을 거절한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와 동시에 그의 견고한 세계관에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저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체 저 여자의 정체는 무엇인가? 저 지독한 약속의 실체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강태준의 세상은 그가 만든 규칙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온 한솔이라는 변수는 모든 질서를 뒤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성 안의 유령처럼 조용했다. 식사를 가져다 주면 말없이 비웠고
필요한 것이 없냐는 질문에는 고개만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을 보거나 손에 쥔 액자를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 침묵이 태준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다음 날 TK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준은 산더미처럼 쌓인 결제 서류에 기계적으로 사인을 하면서도 온 신경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건 너무 클래식한 사기 수법의 시나리오잖아. 회의용 테이블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박지훈이 말했다. 그는 태준의 유일한 친구이자 TK그룹의 법률 고문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여유로운 미소를 가진 그는 언제나 감정에 휩쓸리는 태준의 곁에서 냉철한 이성의 목소리를 내주었다. 생각해봐. 하필 15주기 기일에 네가 반드시 지나가는 그 길목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진을 들고 나타난 여자.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하지 않나. 이건 분명 널 노린 거야. 기업 스파이거나 거액을 뜯어내려는 사기꾼이거나. 지훈의 분석은 논리정연했다. 태준 자신도 밤새도록 했던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알아. 머리로는 그게 맞다는 걸 알아. 태준은 펜을 내려놓고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을 봤어. 지훈아, 돈을 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 그 눈에는 원망도, 탐욕도 없었어. 그저 지독할 정도로 공허하고 무언가를 향한 간절함만 있었지. 그건 연기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야. 한솔이가 돈을 거절했을 때의 그 표정.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신의 제안 앞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던 그 꼿꼿함. 그것이 태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친구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무언가에 꽂히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지독한 집착. 그것이 강태준을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은 동력이었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칼날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뭘 원하는데 15년 전 사고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줘. 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경찰 기록, 소방서 보고서, 병원 진료 기록까지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진술도 다시 확보해. 먼지 한 톨이라도 놓치지 말고 전부 다. 태준아,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이야. 생존자는 너 하나뿐이었고. 그러니까 다시 하라는 거야.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그 여자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었어. 그건 종결된 사건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구멍이 있었다는 뜻이야. 그 구멍을 찾아내. 결국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TK그룹의 법무팀과 정보팀을 총동원해 15년 전의 기록들을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태준은 여전히 한솔이를 자신의 펜트하우스에 붙잡아두고 있었다. 그들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종종 서재의 CCTV 화면을 통해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춘 인형처럼.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흥분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펜트하우스로 달려온 지훈은 서류 뭉치를 태준 앞의 테이블에 펼쳐놓았다. 서류들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고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대부분은 우리가 아는 내용 그대로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전복, 그 후 연료 누출로 인한 화재 및 폭발, 사망자 3명, 강 회장님 부부, 그리고 강민아.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의 손가락이 낡은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것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의 초기 환자 이송 기록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
이건 당시 현장에서 시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명단이야. 당연히 사망자 세 분의 이름이 있었지. 하지만 여기 태주는 지훈의 손가락이 멈춘 곳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곳에는 희미한 잉크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무명 아동 여 5세 추정. 두부 외상 및 쇼크로 인한 기억, 상실, 인근 서울시립병원으로 이송 조치.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무명 아동이라고. 그래, 당시 현장이 너무 참혹하고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신원 파악이 늦어졌던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는 부모님 차가 아닌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해. 그래서 다른 사고의 피해자일 거라고 추정하고 분리 조치했던 거지. 지우는 다음 서류를 넘겼다. 시립병원의 진료 기록이었다. 아이는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깨어났지만 사고 충격으로 역행성 기억상실증 진단을 받았어. 이름도 나이도 부모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 결국 보호자를 찾지 못해서 지우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다. 아동보호시설 입소 기록이었다. 그 서류, 가장 위에 적힌 보호시설의 이름은 태준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사랑의 집 보육원. 한솔이가 자랐다고 했던 바로 그 보육원이었다. 순간 태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신혼 미상의 아이, 기억 상실, 사랑의 집 보육원,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결코 외부에 유출된 적 없는 가족 사진. 설마. 태준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그의 어깨를 잡았다. 태준아,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너무 앞서가지 마.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태준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독한 절망 속에서 단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가설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미나가 죽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모든 기억을 잃고 다른 아이로 살아온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남은 유일한 과거의 흔적. 그녀가 말한 약속은 어쩌면 잃어버린 오빠를 찾아야 한다는 본능적인 외침이었을지도 모른다. 15년의 어둠을 찢고 한 줄기 빛이 비춰드는 것 같았다. 그것이 구원의 빛인지 아니면 더 잔인한 절망으로 이끄는 신기루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강태준은 필사적으로 그 빛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그의 떨리는 시선이 한솔이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룸에 굳게 닫힌 문으로 향했다. 그 문 너머에 있는 존재가 이제 그에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박지훈이 떠난 후 강태준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무명 아동이라는 네 글자로 가득 차 있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절망의 문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고 그 틈으로 희망이라는 눈부시지만 위험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의 냉정함을 가장한 채 한솔이를 찾아갔다. 그녀는 밤사이 잠을 설친 듯 얼굴이 더 창백해 보였다. 당신의 약속, 그 진실을 찾고 싶지 않습니까? 태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설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어젯밤 제 친구가 15년 전 기록들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이 자랐다는 그 보육원, 그곳에 당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신혼 미상의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섣부른 기대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철저히 그녀의 약속을 돕는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설이는 망설였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갈망은 그 어떤 두려움보다도 컸다.
보육원은 그녀의 유일한 시작점이었다. 그곳이라면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육원으로 향하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화려한 강남의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은 점차 낡고 소박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태주는 운전하는 김 비서에게서 시선을 떼고 옆 좌석에 앉은 서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낡은 사진 액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쥔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저 옆모습 어디에 미나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는 애써 고개를 돌렸다. 섣부른 희망은 독이다. 서리의 마음 역시 복잡했다. 보육원으로 돌아가는 길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곳은 세상에서 버려진 그녀를 품어준 유일한 집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뿌리 없는 존재임을 매 순간 일깨워주는 곳이기도 했다. 얼마 후 차는 사랑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멈췄다. 담쟁이 동굴이 덮인 붉은 벽돌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마당 한편에서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인자한 인상의 백발이 성성한 여성이 그들을 맞았다. 어머나, 설이 아니니. 원장 수녀는 한눈에 설이를 알아보고는 따뜻하게 그녀를 껴안았다. 설이는 어색하면서도 그리웠던 온기에 잠시 눈을 감았다. 태주는 자신이 설이의 과거를 찾아주는 일에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간결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원장 수녀는 고마움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설이가 처음 이곳에 오던 날을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렸지.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온 이 아이는 정말 작고 마른 아이였어. 그녀의 눈길이 설이에게 머물렀다. 온몸은 흙투성이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 그런데도 울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었어. 이름도 나이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단다. 원장 수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 우리가 이름이라도 지어줘야겠다 싶었어. 설이가 온 날 밤 유난히 설이가 하얗게 내렸거든. 그래서 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 이상한 점이라면 무엇입니까? 태준이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이가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누군가를 애타게 불렀다는 거야. 오빠, 오빠 하고 말이야. 오빠.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간신히 평정을 유지했다. 원장 수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캐비닛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올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지. 혹시나 나중에 가족을 찾을 단서가 될까 싶어 내가 쭉 보관하고 있었단다. 그녀가 꺼내온 것은 작고 낡은 나무 상자였다. 군데군데 칠이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아 있었지만 태주는 그것을 본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상자 뚜껑 중앙에 박힌 작은 은색 나비 문양. 그것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다. 그가 직접 디자인을 의뢰해 미나의 10번째 생일 선물로 만들어준 오르골이었기 때문이다. 태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는 거의 비틀거리며 다가가 원장 수녀에게서 오르골을 건네받았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손끝에 와닿았다. 15년의 시간을 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의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 뚜껑을 열었다. 띵, 띠링, 띵. 세월의 흔적에 군데군데 끊어지고 음정이 어긋났지만 그 멜로디는 분명했다. 미나가 가장 좋아했던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그! 옆에 서 있던 서리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멜로디가 그녀의 머릿속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강제로 끌어내는 듯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지독한 두통과 함께 혼란스러운 영상들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눈을 멀게 할 듯한 헤드라이트 불빛, 차갑게 뺨을 때리는 빗줄기, 부드럽게 자신을 어루만지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귓가에 울리는 다정한 여자의 목소리. 미나야, 괜찮아. 오빠가 금방 올 거야. 이어서 들려오는 겁에 질린 어린 자신의 울음 섞인 외침. 오빠, 오빠. 기억인지 환상인지 모를 이미지의 파편들이 그녀의 의식을 사정없이 핥히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에 서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세월이 씨, 태준의 놀란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녀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쓰러졌다. 태준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쓰러지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의 팔에 안긴 그녀는 의식을 잃은 채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태준은 정신을 잃은 서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오르골, 오빠라는 잠꼬대, 그리고 이 멜로디에 대한 격렬한 반응까지 모든 증거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동안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굳게 담은 입술과 갸름한 턱선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15년 전 그를 따르며 웃던 어린 동생의 모습이. 그의 품에 안긴 이 여자는 한설이가 아니었다. 강민아, 그의 잃어버린 여동생이었다. 한설이가 의식을 잃은 후 강태준은 그녀를 안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향했다. 응급실 복도, 하얀 벽에 기대선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15년 전 가족을 잃었던 그 병원이었다. 지독한 트라우마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다. 단순한 심리적 쇼크와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의 진단은 그를 안도하게 하면서도 더 큰 확신을 심어주었다. 잠시 후 연락을 받고 달려온 박지훈이 그의 앞에 섰다. 대체 무슨 일이야? 그 여자는 괜찮아. 태준은 텅 빈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작아서. 미나야, 그 여자 한솔이가 내 동생 강민아였어.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에 가까운 희열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태준아, 그건 그냥 정황 증거일 뿐이야. 오르골 하나랑 잠꼬대 몇 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어. 확실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확실해. 내 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그는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했다.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야겠어. 집이라니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아니, 평창동 본가로. 지우는 경악했다. 평창동 본가는 사고 이후 태준 스스로가 봉인해버린 공간이었다. 가족의 온기와 추억이 서린 곳이라. 그에게는 살아있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런 곳에 그녀를 데려가겠다니. 그것은 태준이 그녀의 존재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서리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부드러운 햇살이 비쳐드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아름다운 방이었다. 하얀 캐노피가 달린 침대, 벽면을 가득 채운 책과 인형들, 파스텔 톤의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아늑했다. 아가씨, 깨어나셨습니까? 그때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중년 여성이 쟁반을 들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서리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다. 세상에, 정말 아가씨가 맞으시군요. 아가씨라니요.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집의 집사인 오 여사입니다. 오 여사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어리둥절했다. 아가씨라는 호칭도, 이 방도,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비현실적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옷을 입은 한설이가 서 있을 뿐 아가씨는 없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몸은 괜찮아. 여긴 어디죠? 저는 왜... 내 방기야. 태준이 나직하게 말했다. 네가 어릴 때 쓰던 방 15년 동안 그대로 간직해왔어. 설이는 숨을 헛들이켰다. 내 방이라는 말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때렸다. 태준은 방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곰 인형을 가리켰다. 저건 내가 처음으로 받은 보너스로 사준 선물이었지. 네가 저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이 설이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이 방도, 저 인형도, 그리고 눈앞의 이 남자도. 그녀는 그가 원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다. 죄책감이 그녀의 목을 졸랐다. 며칠 후 지훈은 본가를 찾았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친구의 모습을 보고 깊은 시름에 잠겼다. 태준은 설이의 곁을 맴돌며 어설프게나마 그녀를 챙기고 있었다.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그녀가 좋아했다는 음식을 식탁에 올리게 했다. 그의 얼굴에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위태로운 유리성처럼 보였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착각이라면 그 성이 무너졌을 때 태준이 받을 상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결심했다. 친구를 위해 악역이 되기로. 그는 태준의 서재에서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그의 코트 어깨에 붙어 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몰래 떼어냈다. 그리고 설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가 빗에 엉켜있던 머리카락 몇 올을 조심스럽게 수집했다.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게. 그는 가장 확실한 진실을 손에 넣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친구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친구를 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태준은 그런 지훈의 속내를 까맣게 모른 채 설이에게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앨범을 펼쳤다. 이건 우리가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을 때 넌 솜사탕을 얼굴에 다 묻히고 먹었지. 이건 유치원 학예회 때 네가 백설공주 역할을 맡았을 때야. 노래는 끔찍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그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가득했다. 설이는 사진 속에 행복해 보이는 여자아이와 자신의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그것은 분명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의 삶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태준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달콤했다. 그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 역시 이 모든 것이 사실이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그녀의 텅 빈 과거를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태준은 오래된 그네 앞에 멈춰 섰다. 저기서 네가 처음으로 그네를 탔었어.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무섭다고 내 옷자락을 꼭 붙잡고는. 막상 밀어주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지. 설이는 낡은 그네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희미한 잔상이 스쳐 지나갔다. 높이 날아오르는 그네, 귓가를 스치는 바람, 그리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힘찬 목소리.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태준의 이야기가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태준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본 태준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공기가 흘렀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아름다운 착각 속에서 위태로운 평화를 쌓아가고 있었다. 강태준이 15년 만에 되찾은 평화는 그가 세운 견고한 성 안에서만 유효했다. 성 밖의 세상, 즉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왕국에서는 그의 부재가 미묘하지만 분명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을 가장 날카롭게 파고드는 자가 있었다. 이병철 전무. 그는 TK그룹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의 아들로 평생을 2인자의 그늘에서 살아온 남자였다. 온화한 미소와 합리적인 일처리 방식 뒤에 그는 용암처럼 뜨거운 야망과 자격지심을 숨기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기회를 엿보았고 태준이 회장 자리에 오른 후로는 더욱 교묘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왔다. 그에게 강태준은 넘어야 할 산이자 부숴버리고 싶은 벽이었다. 회장실의 주인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 잦아지자 이병철의 입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강태준이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여자에게 빠져 그룹의 중요한 현안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십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강태준이 그 여자를 평창동 본가에 들였다는 소문이 이사진 사이에 파다하게 퍼지자 이병철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사람을 붙여 한서리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고아, 보육원 출신, 지독한 가난.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귀에 결정적인 정보가 들어왔다. 강태준이 잃어버린 여동생, 강민아를 찾았다는 것이다. 강민아라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은 이병철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15년 전에 죽은 아이가 유령처럼 돌아왔다는 말인가.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그에게 최악으로 흘러가게 된다.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가족의 부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혈육의 등장은 강태준의 상속권과 경영권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고 자신이 수년간 공들여 쌓은 탑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터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분명 사기극이야. 이병철은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서 교활한 계획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강태준을 흔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애지중지하는 그 여동생이라는 존재의 허구성을 만천에 드러내는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그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짧게 명령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군. 사고사로 보일수록 좋아. 한편 평창동 본가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다. 한설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태준이 보여주는 따뜻함과 저택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었다. 태준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닌 그녀 스스로의 힘으로 과거의 조각을 맞추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었다. 어느 날 오후 태준이 그룹 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 설이는 오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15년 전에 사고가 났던 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오 여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는 아가씨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설이에게 사고 현장의 대략적인 위치를 알려주었다. 설이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왔다. 태준이 알면 걱정할 것이 뻔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기억 속의 장소, 산으로 둘러싸인 한적한 국도로 향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천천히 길가를 걸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굽이진 도로의 형태와 주변의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이곳 어딘가였다. 그녀의 과거가 시작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과거가 끝난 곳. 그녀는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빗소리, 차가운 공기, 그리고 희미한 비명. 하지만 그 이상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가 도로변에 멈춰 서서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다. 저 멀리서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한적한 국도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서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트럭은 그녀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질수록 속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가속 페달을 밟는 듯 했다. 엔진이 터져 나갈 듯한 굉음이 그녀의 귓가를 때렸다. 그제야 서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명백히 그녀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그녀의 몸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거대한 쇳덩어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녀를 덮쳐왔다. 바로 그 순간, 미나야. 지옥의 문턱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절박한 외침이 들렸다. 이어서 강한 힘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옆으로 몸을 날렸다. 쾅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가드레일을 트럭이 굉음과 함께 들이받고 지나갔다. 서리는 거친 아스팔트 바닥을 굴렀다. 온몸이 긁히고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자신을 감싸 안은 단단한 몸과 귓가에 들려오는 거친 숨소리였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강태준이었다. 회의 중이었어야 할 그가 엉망이 된 모습으로 그녀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려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그녀를 밀치다 아스팔트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피가 나요. 서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하지만 태주는 자신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얼굴과 팔다리를 다급하게 살폈다. 그녀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분노에 찬 눈으로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다. 그는 회의 중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한서리를 암암리에 보호하도록 붙여둔 경호팀에게서 그녀가 저택을 빠져나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회의장을 박차고 나온 것이었다. 만약 1분이라도 늦었더라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명백한 살해를 품은 공격이었다. 누군가 그녀의 존재를 알았고 그녀를 해치려 하고 있다. 태준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감히 누가 자신의 동생을 건드린단 말인가? 그는 서리를 부축해 일으켰다. 일단 여기서 벗어내야 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더 이상 이 아이를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었다. 그의 평화로운 성벽에 균열을 낸 자가 누구든 그는 반드시 찾아내어 지옥을 맛보게 해주리라 다짐했다. 그의 눈에 되찾은 동생을 지키려는 맹수의 살기가 번뜩였다. 사고의 충격이 차에 가시기도 전 병원 복도는 강태준의 분노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사라진 덤프트럭의 행방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사랑하는 것을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소리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가벼운 찰과상을 치료받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태준의 노성과 주변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비현실적으로 울렸다. 바로 그때 박지훈이 헐레벌떡 복도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평소의 여유로움을 완전히 잃은 채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태준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외진 상담실로 이끌었다.
태준아, 잠시 나 좀 봐. 나중에 얘기해. 지금은, 아니, 지금이어야만 해. 지훈의 심각한 표정에 태준은 마지못해 그를 따랐다.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망설임 없이 태블릿 화면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유전자 서열 분석 그래프,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 글씨로 찍힌 최종 결론이 떠 있었다. 분석 결과, 친자관계 불일치 확률 99.9%. 태준은 화면을 보고도 몇 초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장난해. 그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어느 연구소야 당장 고소해. 이따위 엉터리 보고서를 내가 직접 의뢰했어.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국과수 출신 연구원에게 샘플도 확실해. 내 코트에서 나온 머리카락과 그 여자방 빗에서 나온 머리카락으로 교차 검증까지 마쳤어. 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태준의 마지막 부정마저 부숴버렸다. 친자 관계의 불일치. 혈연 관계가 아니라는 뜻. 피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타인이라는 뜻. 태준의 세상이 두 번째로 붕괴했다. 15년 전의 붕괴가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이었다면 이번의 붕괴는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폭발이었다. 그가 쌓아 올린 희망의 성. 그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믿었던 구원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남은 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뿐이었다. 속았다. 저 여자의 가련한 눈빛에, 저 애처로운 이야기에, 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연극에 노란한 것이다. 고통은 분노로 변질되었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은 상대를 향한 증오로 폭발했다. 그는 지훈을 거칠게 밀치고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태준아, 안 돼. 지금 그 여자는... 지훈의 외침은 허공에 흩어졌다. 태준은 이미 이성을 잃은 맹수였다. 그는 한서리가 있는 응급실 커튼을 한 번에 젖혔다. 사고의 충격으로 멍하니 앉아있던 서리는 그의 살기등등한 모습에 화들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태준은 아무 말 없이 태블릿을 그녀 앞에 침대 위로 던졌다. 화면에는 여전히 붉고 잔인한 진실이 떠 있었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뭐냐고. 세월이는 영문도 모른 채 태블릿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영문과 숫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증오만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무세운 말이냐고. 태준이 기가 막힌다는 듯 웃었다. 대단한 연기였어. 한솔이, 아니, 내 진짜 이름이 뭔지도 모르겠군. 처음부터 계획이었나. 죽은 내 동생 행세를 해서, 내 동정심을 얻어서, 결국엔 이 TK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속셈이었어.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리의 가슴에 박혔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그 사진은 뭐지? 그 오르골은 보육원에서 쓰러진 건 네 최고의 연기였나? 복은 그 순진한 얼굴 뒤에 그런 무서운 탐욕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그는 한때 자신이 희망의 증거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그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다. 그가 느낀 배신감의 크기만큼 그의 말은 잔인해졌다. 그가 쏟아내는 모든 비난은 결국 그런 거짓에 노란한 자기 자신을 향한 채찍질이기도 했다. 서리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방금 전 트럭에 치일 뻔했던 공포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를 미나라고 부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의 모습이 지금의 악마 같은 모습과 겹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바로 그때였다. 덤프트럭의 굉음, 태준의 잔인한 목소리, 사고 현장의 충격, 그리고 배신감의 충격.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15년간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댐이 그 엄청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터져버렸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영상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빗길을 달리던 낡은 자동차, 운전석에 앉은 아빠의 걱정스러운 얼굴, 조수석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쾅 하고 온 세상을 뒤흔들던 끔찍한 충격. 이어지는 장면. 누군가 찌그러진 차문을 뜯어내고 자신을 밖으로 끌어냈다. 처음 보는 아저씨였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지만 눈빛만은 절박하고 따뜻했다. 얘야, 괜찮다 했다. 그리고 그 아저씨가 다시 부서진 차로 달려가던 뒷모습. 그리고 마지막 기억. 구급차의 불빛 아래 자신처럼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예쁜 여자아이. 공주님 드레스가 흙과 비에 젖어 엉망이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손에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오르골을 쥐어주었다. 그리고 울먹이며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이거 가져. 오빠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약속.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사진 속의 아이도, 오르골의 주인도, 오빠를 기다리던 간절함도 모두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 소녀의 마지막 약속을 전달해야 하는 우체부였을 뿐이다. 한솔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이전의 혼란과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깊은 슬픔과 충격적인 깨달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악마처럼 노려보고 있는 강태준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태준의 잔인한 비난이 멎었을 때 병실 안에는 한솔이의 가쁜 숨소리만이 맴돌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그를 향한 두려움이나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되찾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비극적인 진실의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다. 제 이름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병실의 모든 공기를 장악할 만큼 또렷했다. 강민아가 아니에요. 한솔이 얘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세상이 정지했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단 한치의 거짓도 연기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입을 뗄 수 없었다. 소리는 마치 오래된 필름을 상영하듯 쏟아져 들어온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태준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 밤, 같은 도로의 다른 차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저도 그곳에 있었어요. 아빠, 엄마와 함께 시골 할머니 댁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아빠가 운전하셨고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섭다고 하니까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태준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 노래, 미나의 오르골에 담겨있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때였어요.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이 미끄러지면서 저희 차를 들이받았어요. 모든 게 순식간이었어요. 끔찍한 소리, 부서지는 유리, 그리고 엄마의 비명.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내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내는 일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 진실을 말해야만 했다. 너무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누군가 제 쪽 차문을 억지로 열었어요. 처음 보는 아저씨였어요. 얼굴은 피범벅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절박했어요. 그녀는 눈을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분이 저를 차 밖으로 끌어내 주셨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저를 옮긴 뒤에 다시 불길이 번지고 있는 다른 차로 달려가셨어요. 미나의 아빠가 간다 라고 외치면서요. 그분이 회장님의 아버지셨어요. 태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섭섭했다.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전에 이름 모를 다른 아이를 먼저 구했던 것이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사고의 희생자였지만 이 여자의 기억 속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을 구한 영웅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났어요. 서리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다. 구급차 불빛 아래서 저처럼 겁에 질려 울고 있던 예쁜 여자아이였어요. 흑투성이가 된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그 아이가 제 손에 이걸 쥐어주었어요. 그녀는 침대 옆에 놓여있던 낡은 사진 액자를 들어보였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이거 가져. 오빠가 우리를 찾으러 올 거야. 약속이라고요. 그 아이가 회장님의 동생 강민아였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사진, 오르골, 오빠를 기다리던 잠꼬대, 그리고 그녀가 평생을 짊어져온 약속의 정체까지. 그녀는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비극적인 밤의 유일한 목격자였고 죽은 동생의 마지막 약속을 전달하기 위해 15년을 버텨온 전령이었다.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미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자 태준의 손에서 태블릿이 힘없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고 액정이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와 증오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완전한 공백,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심연에서부터 차오르는 끔찍한 죄책감이었다. 그가 했던 말들이 독화살이 되어 그의 심장에 되돌아와 박혔다. 대단한 연기였어. 처음부터 계획이었나? 순진한 얼굴 뒤에 그런 무서운 탐욕을.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에게, 동생이 마지막 희망을 맡긴 아이에게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로 상처를 입혔다. 그녀가 15년간 겪었을 고통과 외로움을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희망과 잔혹한 의심으로 짓밟아 버렸다.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한서리의 침대 앞에 그녀의 기억 속에 남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미안합니다. 그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은 거의 소리에 가깝지 않은 신음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여자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병실 안에는 서리의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그것은 되찾은 기억의 고통과 마침내 약속의 주인을 만났다는 안도와 그리고 이 모든 비극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태주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렇게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한설이라는 여자를 제대로 마주 보았다. 더 이상 그녀의 얼굴 위로 미나의 환영이 겹쳐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 외로움과 고단함이 새겨진 눈빛,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낸 놀라운 생명력이 보였다. 연민도 동정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경외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동생을 향한 죄책감과 애틋함이 있던 자리에 한 여자를 향한 미안함과 존경심, 그리고 그녀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너무나도 아프고 무거운 감정의 시작이었다. 진실이 밝혀진 후 병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주는 그곳에 머물렀지만 한설이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그는 마치 성역을 침범한 죄인처럼 멀찍이 서서
그녀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를 붙였고 그녀의 식사는 TK그룹의 최고 셰프가 직접 준비했다. 하지만 그 어떤 물질적인 보상도 자신이 그녀에게 새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솔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보며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15년을 그리고 그 이전에 짧았던 5년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두 개의 삶, 두 개의 기억이 그녀 안에서 혼란스럽게 뒤섞여 하나의 시간으로 합쳐지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태준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가 겪었을 고통의 깊이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와 그녀는 같은 비극의 다른 면을 살아온 닮은 상처를 가진 영혼이었다. 며칠 후 태준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제안했다.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당신과 나, 우리 둘 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서울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에 위치한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푸른 동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녀가 온전히 자신을 되찾을 시간을 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속죄의 시간을 가질 생각이었다. 그들이 서울을 떠나 있는 동안 박지우는 강태준의 그림자가 되어 움직였다. 한솔이를 공격했던 덤프트럭 운전자는 금세 붙잡혔고 그의 뒤에는 예상대로 이병철 전무가 있었다. 이병철은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지만 태준이 이미 수년간 그의 비리를 주시하며 모아온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없었다. 태준은 바닷가 별장에서 화상통화로 지훈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법이 허용하는 가장 어두운 곳으로 쳐넣어 그 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TK그룹의 대대적인 내부 감사, 이병철의 횡령 및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언론 보도, 그리고 마침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그의 모습까지. 태준의 왕국에 도전했던 포식자는 그렇게 허무하게 몰락했다. 하지만 태준은 그 소식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세상은 이미 이 작은 바닷가 별장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바다는 두 사람의 상처를 천천히 치유했다. 그들은 함께 이른 아침의 해변을 말없이 걸었다. 태준은 서툰 솜씨로 그녀를 위해 식사를 준비했고 서리는 작은 스케치북에 부서지는 파도와 날아가는 갈매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더 이상 오빠와 동생이라는 오해의 벽이 없어진 자리에서 그들은 강태준과 한설이라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어느 날 저녁 타오르는 노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있을 때 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편안해져 있었다. 회장님 탓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날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왔을 뿐인걸요. 그녀의 용서에 태준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손 위로 그녀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포겠다. 몇 주가 더 흐르고 서울에 첫눈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던 날 태준이 말했다. 돌아가야 할 곳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들은 다시 그 묘역을 찾았다. 15년 전 그들의 비극적인 인연이 시작되었던 곳. 하지만 그날의 폭풍우는 간데없고 세상은 밤새 내린 하얀 눈으로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태준은 가족의 묘비 앞에 섰다. 설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오랫동안 묘비를 어루만지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미나야, 약속을 지키러 왔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리가 있는 곳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결심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구해주신 아이, 그리고 미나가 마지막 약속을 맡겼던 사람이에요. 미나야, 내 약속은 이제 끝났어. 이 사람이 15년 동안이나 너를 대신해서 잘 지켜주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사람을 지키면서 살아갈게. 그는 서리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는 어느새 맑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세오리 씨.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온전히 불렀다.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짓들을 생각하면 나는 평생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염치 없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과거의 약속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약속을 시작해주지 않겠어요. 당신의 텅 빈 과거를 내가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의 모든 내일을 내가 함께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한설희 씨의 곁에서 강태준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설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기쁨과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미소였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차가운 눈발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손을 잡고 과거의 아픔이 잠들어 있는 곳을 뒤로 한 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길을 향해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자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